침입하라고 해서 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를 흡수시켜냄으로써 대한민국은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근대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게 공식적 그들의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근대 침입하는 게 대한민국이 만세가 된 거죠. 왜? 지금까지 한국의 진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은 뭐예요? 조선 정부 관리에서 침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뉴라이트잖아요. 일제시기의 근대화와 국가 운영의 기능을 갖춘 사람이고 조공주의 국가 건설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익혔다는 사람이 되죠. 침입이 사라져버려요. 근대화는 이름 없어요. 그래서 근대화가 무슨 말이 돼요? 그리고 박진이 어떻게 돼요? 박진이 군인인데 간단하죠. 박진이가 일제시대 때 일본 육사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갔다 오면서 일찍부터 근대적인 군사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되죠. 군사훈련을 습득하고 그러면 만주에서 항일 독립 통일을 하고 중공군 팔로군하고 싸웠잖아요. 이때 이들과 싸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6.25 때 빨갱이들하고 싸워서 지켜낼 수 있었다. 근데 박정희 측에 내정이 미안하니까 백세적 내정만 해요. 모든 것이 침입하는 거죠. 근대화는 심지어 근대화를 해서 조국 근대화를 면제를 받는 거죠. 여기서 박근혜나 전통적인 침입하는 거니까 이 뉴라이트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일제의 강점기, 바로 1960년에서 70년대 고도성장의 인적 인프라스트럭처가 물적 인프라스트럭처는 일제 실시를 했다 할 때 이때는 뭐죠? 이때는 이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것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고도성장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는 요소로서 일제를 봐야 된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따라서 일제 식민지시대에 대한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수많은 근대적 요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면 그 학교 시험이나 건물 시험도 조선 총독부가 아니에요. 그 조선 총독부가 해준다는 말이죠. 이게 식민지 시해론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식민지 금요하게. 또 하나의 식민사관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걸 그래도 뉴라이트나 수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진입파들이 근대화론의 준비론자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그럼 5번을 보겠죠. 5번. 자, 5번을 빼고 일단 6번으로 갈까요? 자, 그러면 5번과 6번 같이 가는 거야. 이승만에 대해서 뭐냐? 이승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보나 이제 상승은 독재자고 분단의 주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단 주범이자 독재를 얘기에 대해서 너 그것도 아니야. 이거 잘못 봤어. 이 시기에 이들 기본적으로 뭐냐? 이 시기에 이승만을 어떻게 말하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외교의 규제, 국제정세에 능통한 외교의 규제, 이게 기본이에요. 깔고 하는 거예요. 워싱턴에 계셨고 뉴욕에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세계정세에 누구보다 밟았고 냉정하셨고 정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언하시고 이건 딴 것도 다 예언하고 이승만보다 훨씬 더 빨리 예언했는데 이승만이 제일 늦게 예언해요. 근데도 이승만이 했다 이렇게 보면서 잘 봐라. 그 당시에는 잘 봐라. 어차피 분단은 필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분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쨌든 분단은 필연적이라고 그래도 화할 수 없었어요.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국제 정치를 봤을 때 남한과 북한을 따로따로 만든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국과 소련이 보내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은 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한은 김일성을 얼쩡한 박근영이라든지 남보다 무시무시한 놈들이 다수 아니냐. 이 남한만이라도 한국 맛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는 분단과야 방공 자유주의를 지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천하를 3번 했지만 이승만은 뭐죠? 더 위대하다. 천하를 양분밖에 안 했잖아요. 이 문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분단 필연으로 알고 남한의 척을 맡겨서 과감하게 단독적으로 주장해서 자유주의를 지켰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로 가는 때문에 쫓다 망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날 박정희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보자면 이승만을 분단의 주범이냐 독재자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 절반, 한반도의 절반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내므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의 나침반을 근본적으로 돌려놓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는 앞으로 아빠라고 이렇게 국부론이에요.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 또는 아버지론, 국부론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국부론이고 건국 대통령 나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 북한을 보자, 북한. 이게 또 상식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고노식 얘기하면 안 돼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삽니까? 우리보다 박근혜보다 더 민주적입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죠? 실은 3대 실수가 있어요. 우리 2대 실수밖에 안 했는데. 숙소에서 건너뛰어서 왔잖아, 우리 바로. 북한은 빵도 못 주고 차이도 못 주고 게다가 세습까지 상대하지 않냐?
하면서 이들 침을 튀깁니다. 게다가 국민을 굶겨주죠. 전세에서 옥수수까지 받아먹어야 되는 이게 나라하고 침을 튀기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닌 대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자, 봐라. 그러면 북한에서 살래? 대한민국. 네. 예수가 다시 이승만이 또 한번 부활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6.25에 책임을 묻자. 6.25 책임을 거죠. 한때 3일 만에 수도 뺏기고 도망가잖아요.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 보지 마라. 북한에 왔을 때, 그때 이 교학사 교과서에 보면 어독 수용소 이런 사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꽃제비 이야기 나옵니다. 북한에서 군대가 간 얘기. 그 쥐를 먹는 사진도 지금 나왔어요. 이거 아이들한테 쫙 보여주면서, 만일에 우리가 그때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시켜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독 수용소 사진 보여주고, 꽃제비 사진 보여주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산다고 믿겠죠? 맞아요. 근데 지키면서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미국을 끌고 오는 외교의 기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6.25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고 부산까지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외교를 해가지고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16개 나라를 끌고 온 외교관에서 데려와봐. 이게 표정이에요. 대단하잖아요. 16개를 끌고 왔잖아요. 개벽같지만 그래서 지금 강화문 앞에 보면 16개국 깃발에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작년 이 전 세계적으로 평화유지군에 10개 데려온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쪽판의 개망신인데 그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외교의 기준이니까 그 벼랑 끝에서도 그 급한 데서도 미국을 데려오고 16개국을 데려와가지고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뭐냐 한반도를 다시는 안보의 위협이 없도록 한미 상호 동맹을 맺었잖아요. 6.25 때. 그리고 우리 치우려 생각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미국이 우리의 헬명을 묶어두었어. 이런 국방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우리는 경제수장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6.25의 핵심은 뭐냐? 부산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고 미국을 끌어다니면서 한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안보 부담을 벗어나서 경제 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16개월이나 끌고 왔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대한 외교, 세계 외교정책 기적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시긴 하더라도 제 얘기가 그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줘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쭉 대로 정리하면 잘 이렇게 되죠. 자, 오늘날 돌아보고 알다시피 오늘날 남한의 진보세력 같은 놈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진보세력이라고도 하지 않죠. 좌경 또는 좌빨 또는 종북세력들은 이 놀라운 엄청난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외면하고 대신 뭐죠? 이 대한민국을 일제의 시달, 일제의 고통에 신음한 나라, 그 다음에 해방에 대해 분단과 독재로 일관한 나라,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또는 분단이라는 복제라는 늘 부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가르침으로써 한국의 아이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스스로 자기 비하하는 역사를 가르치다. 자학상한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가르치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제 우리들은 분열이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놀라운 성공신화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20세기 모범 국가이고 이러한 성공의 신화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이 비록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결국 뭐죠? 한국민족이 그러한 일제가 남겨놓은 물적 인프라스트럭처와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를 한국인이 슬기롭게 해방에 우리의 것으로 힘으로 전환시켜내므로써 내었고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건하게 함으로써 운명의 나치판을 돌려놨고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심으로써 근대화 혁명이 일어났다. 이 근대화 혁명에는 누가 했다? 여기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와 그 다음에 이들의 얘기예요. 유능한 관료와 이렇게 됩니다. 유능한 관료와 그 다음에 모험 정신이 넘치는 기업가 이렇게 하면 우약반하고 좀 민망하지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거 이름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땅간 우리 국제시장 시리즈죠. 이거는 마지막으로 함께 이런 위대한 드라마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해서 만들어나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분단국가, 독재국가라는 쪽팔리면서 벗어나서 OECD로 산업화 민주화를 수행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배낭에다가 태극기를 딱 갖다 붙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Here are you from? Who are you? 그러면 I'm proud. 그냥 나는 자연스러운 한글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날 이 놀라운 번영과 발전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시대에 이룬 땅강물의 경치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어머니 이데올로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건국주로 가죠.
따라서 돌아보자면 이 대한민국의 탄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세계사적 사건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생일 날짜가 1945년 8월 15일하고 광복절이잖아요. 날짜가 같은 바람에 날짜 같아서 할아버지 상만 받고 손자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탄생이 48년 8월 10일인데 단지 날짜가 같다니까 단 한 번도 조촐한 생사 하나를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2008년도는 광복으로 치면 53년째가 되지만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50년 되니까 이제 바로 50년 위대한 대한민국의 탄생을 기념해서 그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을 만들고 그걸 건국절로 하면서 대한민국에게 조직에 수환상 찬원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건국절이에요. 일본이 그럴 듯 하잖아요. 날짜 같아서 계속 생사 못 받아보는데 중요하잖아요. 48년 8월 15일.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건국절 할 때 그럼 광복절과 건국절의 차이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건국절과 광복절의 차이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에는 이용우리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 국민 독립대전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같은 소련은 안 집어넣습니다. 미국과 같은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 준비된 해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해방론이에요. 타력적 해방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해방은 뭐냐?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부를 국가를 세워야 되는 것이니까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요까지가 건국운동 기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시기에 하면 45년 8월 15일 이전까지는 독립운동이죠. 항일운동이고 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3년까지는 건국운동이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리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건국운동 시기라고 하면서 뭐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 3년 동안 좌우투쟁의 시기로 배웠죠? 저는 꼭 좌우투쟁을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에 강의 때. 분단이냐 통이냐는 분명한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크게 좌우투쟁을 말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자기 성격을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 이렇게 임시정부도 이렇게 되겠죠.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라고 할 경우에 있어서 건국 정신은 뭐가 됩니까? 항일이냐 친일이냐가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일제하고 관계없이 딱 끊어내면 어떻게 해요? 건국운동은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든 친일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핵심은 사실 8월 15일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세력에 관계하면 되잖아요. 그럼 빨갱이들이 잡았으면 건국운동이 되겠죠. 이게 지금같이 그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민주당과 그죠? 친일파들이 만든 한국민주당하고 이승만이가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되죠.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친일파가 독재자잖아요. 김구서지가 어떻게 돼요? 독립운동가이지만 반국가 사범이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이걸 얘기해서 아주 보여줬죠. 친일 인명 사전 때문에 가짜 독립운동가가 많잖아요. 김성수 같이. 전부 다 소문을 빼야 돼야지. 안 뺏기는 게 이상해요. 근데 김성수 아직도 안 뺏기고 있어요. 재판 뺏기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어요. 즉 이들이 과거에는 친일을 했던 게 안 밝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버텼는데 이제 친일파라고 해서 민족 반역자를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김성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 국회 보고대에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국가 공인 민족 반역자예요. 김성수는 방금도 그렇고 MB도 못 막은 거예요. 기득권이 무너진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건국절 제정하면서 이들이 뭘 만듭니까?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일제시대 친일파와 관계없이 해방을 위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예우가 높은 거예요. 이걸 준비했는데 이걸 아직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시강이라든지 이정재 깡패들도 다 건국 훈장 받아야 되잖아요. 신하소년도 받아야 되고. 이해가십니까? 일파만 받거든. 그래서 어떻게 전당에서 이런 전당에서들이 뭐냐면 만드는 게 교과서부터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그 흡수통일론이겠죠. 흡수통일이니까 PPT 닫아주셔도 됩니다. 시범 안 되죠? 시계 맞는 건가요? 네. 저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건 걸렸어. 보통 이 정도면 꽤 시간 지난 줄 알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내용이 결국 비피드급만 안 되면 이제 교과서를 이제 한 10분만 하게 하면 되니까 이해가시죠? 이러한 논리들을 교과서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가르치는 목적은 한편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정통성을 이 새로운 역사 해석과 함께 가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가 MB는 치더라도 MB가 남겼던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기와 역사 구조는 안고 가야 되겠죠.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해서 제일 처음에 뉴라이트 대한교과서가 카피를 했잖아요. 근데 수준은 뉴라이트밖에 없으니까. 이래서 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검정교과서로 나와서 검정교과서에서 나온 게 교학사 교과서잖아요. 1500개가 틀렸어요. 한 페이지당 5.3개가 틀렸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이 엉터리가 통과된 것도 기적이고 2013년도 8월 30일 그걸 쓴 놈도 기적이 그렇게 많이 틀리게 쓰기도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그 통과시키신 것도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두 번 일어나면 뭐라고 하지? 우리는? 기적이 두 번 일어나는 것을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꼼수. 기적이 두 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꼼수지.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 이 교과서가 전국에서 다 부산에 있는 박근영이가 이사로 있는 학교 한 군데서 채택한 겁니다. 2013년 12월 달에. 한번 얘들이 주장한 게 시장에다 맡기자고 했잖아요.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그 얘들의 노선이 안 된대. 다시 말하면 금성교과서를 조지고, 그 다음에 검정기준과 집필요강을 확 바꿔서 지금 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교학사를 통해서 뉴라이트 학생들을 교과서 교학사가 밀어붙였는데, 그게 2,100개 학교 가운데 단 한 개만 했으면 0% 아니에요. 퇴출되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다 그 중간 나온 거예요. 국정교과서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4년도에 2월달에 박근혜가 교과서 발행 제도에 재검토하라는 게 바로 국정화잖아요.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교육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교육부가 고시하면 돼요. 국회 통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지금 험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 여러 사람들은 그럼 이 국정교과서 샘플이 될 대로 한 거예요. 쭉 넘어가시죠.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리한 1월 교수가 실전으로 보는데 교과서는 어떻게 쓰이겠는가? 이건 교학사 교과서죠. 쭉 넘기십시오. 마구 넘기셔도 됩니다. 네, 마구 그냥 마구 쓰면 다 넘기는 겁니다. 자, 넘어가. 지금까지 저는 유영이계가 전부 다 제 은사들이에요. 고려대학교. 지금 김정일까지 국민위원장. 안 되나요? 안 되겠나? 페이지도 안 나오는데. 예. 이 이명희하고 권영희가 바로 이 대표 지필위원회 교학사의 아주 악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명희는 전공이 역사 철학에 콜링우드라는 사람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권영희라는 놈은 유럽 RTC의 한 놈이에요. RTC. 그 다음에 논문이 있다면 소련 비판이에요. 국민태론 비판. 이것들이 대표 지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 한국사 교과서, 한국사 전공 자들에게 막서 안 되는데 이거 지필 써야 돼요. 우리 지키자는 거죠. 넘어가시죠. 계속 넘어가요. 왜냐면 뒷부분에 교과서만 보면 됩니다.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시죠. 몇 가지만 보시면 되니까.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정확하게는 작년, 2013년 8월 30일 통과된 거예요. 그게 수정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하는 게 보충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 모습대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통과했을 때. 이건 칼라예요. 우리가 아주 소설 아리랑 아시죠? 조정래. 그게 바로 김제 만경평양을 묻어난 소설인데, 시대. 일본 대주제 말씀 어떻게 쓰는가 잘 보세요. 전라북도 지역에 진출했던 구마모토 농장, 아량에 나오는 아침 지주예요. 일본의 지주. 구마모토 농장, 하시모토 농장, 동양 특식회사 농장, 그다음에 기름 나던 아베 농장 등도 간첩 사업을 통하여 금강, 만경강, 동지강 하구에 거대한 간척지를 조성하였다. 일본인이 다 간척지 만들었다. 그 늑대들이 우부지들 황량한 늪인데 이들이 개발했다. 그리고 문제 이 일본인 대지주가 간치를 했는데 바닷물이 짜고 그래서 물도 편해지더라. 물이 잘
안 보이니까 문제는 농업용수문제였다. 그러자 일제는 수리조합을 결성해서 기존의 평야지를 물론 새로 만든 간직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을 했더니 무슨 좋은 풍경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닙니다. 일본 식민지 개발사예요. 배우시죠? 사실은 필요. 같은 사실 붙여 나왔는데 그 시간이 시간이 자, 동지수리조합은 당시 전라북도지에서 가장 큰 수리조합으로 김제전국 번외농업을 공부했는데 동지수리조합은 유역백이시 댐도 완성해서 일제시대 조선정부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는 댐이. 그래서 김제공 광활명 간직제도 농업성 공부할 수 있다. 한마디 하면 그죠? 일본인들에서 얼마나 농업 생산이 혼합 평야네 그죠? 됐나 이게 넘어가 보십시오. 예. 25년 일본 오스카 지역을 아베 후사지로가 동지농업주제도 같은 사람 전부 다 일본인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심리 그대로 이해하시죠? 네, 넘어가십시오. 이것도 책 그대로 뺏긴 거예요. 네, 일본 욕하는 거 다 뺏겼어요. 돌아오기. 자, 이거는 도로 앞에 페이지요. 예, 이것도 칼라입니다. 자, 1930년 명동은 가보셨잖아요. 1930년대 명동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주제역이니까 일제강점기 사회경제 변화라는 한 챕터에 한 챕터에 쉽게 말하면 인트로덕션에 해당해요.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죠. 일제강점기 지배정책이나 우리의 독립운동과 함께 당시 우리 민족의 삶이 어떠한지 이해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즉, 그 당시 식민시대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 사진이 그 일제 식민시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1930년대 명동의 그 명동들의 모습인데 김원호를 입은 여성의 차림새나 일본의 간판을 제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명동그리의 세우선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담았을까? 정답은 뭐예요? 일본이 들어오니 몰라본 게 달라졌나잖아요. 정답이. 두 번째는 뭐죠? 1930년대부터 지금 80년이 지났는데 우리 80년대 변한 게 없어요. 명동이. 이해가십니까? 이 두 가지. 넘어가 보실까요?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식민도시, 이제 이건 지금 남도 보면 돼. 식민지 도시의 이중성 알겠죠? 일본인이 거주한 집은 잘 먹고 잘 살고 조선인이 거주하는데 못 써. 이거 쓰는데 대가리가 안 되는 게 있죠. 대가리가. IQ가 안 되는 거예요. 생기가 안 되고. 식민도시에 사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지가 됐다. 맞는 얘기입니다. 경성을 쓰면 안 돼요. 서울이라고 쓰면 이렇게 정확히 해줘야 돼요. 경성의 경우 한국인들은 경청계 지구의 북촌 마을과 마포천에 거주했고 맞고 일본인들은 청계천 이남의 남촌과 용산, 충무로 쪽 말합니다. 충무로 쪽과 용산 등에 거주했다. 맞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 즉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의 신지가 지금 따로 소식했다는 거예요. 즉 조선인들의 피해를 안 끼치고 일본인들이 근데 자기들이 땅 개척했다. 충무로가. 용산에 일본군 기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조선인들보다 다 뺏긴 거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코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신지가 조선이다. 예.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선수는 어떻게 교묘하게 한 것 같아요? 자, 김선수는 자, 아주 놀라운 정말로 아주 얼마나 한국의 수가 흉악하면서도 교활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김성수의 강국 직전 동향.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자 사주인 김성수 번역 들어가 강부대입니다. 마치 보면 동아일보가 민족집에서 타락 땅에서 공격한 것을 보이죠. 돈 받고 폐간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전쟁 때 물자가 부족하니까 앵무새 3마리가 필요 없어요. 맹식으로 1마리 두고 나머지 2마리 조선과 동아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언론 통제도 그게 편하잖아요. 1도 1심은 증가. 그 대신 돈 듬뿍 줬어요. 그러니까 항일했기 때문에 준 정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항일 안 했다. 그럼 이제 김선수 응대된 건 거짓말이에요. 뻔질하게 서울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징병징용 참장했던 사람이에요. 친일의 사전 앱 다운받아 보시면 되죠. 그러면 김선수가 몇 페이지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일제부터 창직에 강요당해서 거절하고 창직을 하지 않았는데 창직 경우는 거부 출판 안 합니다. 왜? 그래야 자발적으로 보여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일제가 준 자기도 거절했다. 일본이 자기를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에 귀족 자기 받은 사람들조차도 뭐죠? 죽음에 씻을 때잖아요.
근데 증작을 안 해요. 느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돈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그는 일본의 진주만 공수하고 일본의 평화를 예상했다. 대단한 동명도 하셨대요. 그죠? 네.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승만이 하는 미국의 소리 반방하면서 듣기도 했대지. 이승만 나오고 주목하세요. 라디오 들었다 독립운동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창직이된 거부와 학도병 정치 거부가 이어지자 이승만은 학생들에게 옳다고 행동하라고 하면서 창직이된 거부나 정치 거부를 방가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학생이 창직이면 거부하는데 창직이면 해!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 김선수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창직이면 전쟁을 했잖아요. 일본까지 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뭐 워낙 증거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매일 43년대에 멕시코 사설단의 자기 명의로 징병에 찬사하는 글이 하나 실렸는데 이것은 김명규라는 멕시코 기자가 자기 이름 통해서 썼다. 이 틀렸어요. 딱 한 편을 김성수가 동의 없이 하나 기자가 쓴 게 있어요. 그러나 그 한 편 빼고 10몇 편이 김성수 명의로 다 나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딱 한 편만 쓴 것 같죠, 친일을. 그게 아니고 우리 김선수 급에도 책 한 권이에요. 친일 획득만 정리하네요. 연구소에서. 책 한 권입니다. 그게 글이 한두 편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만 써가지고. 게다가 문약의 고지를 그리고 상비주 조사하는 글은 김선수가 본인이 쓴 거예요. 이거 쓸 때 보다 김선수 직접 안 쓰고 장덕수 있죠? 시켜서 쓰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직접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연설을 많이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네. 또 친일단체 간부를 다 만나고. 근데 전혀 됐다. 그래서 김병규 제가 명예교에서 쓴 것을 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시절 인물 이름되고 요즘 김무성 아버지 얘기 들으면 이해가시죠? 포항에서 민족주의자 처단 제1호가 김무성 아버지라는 얘기 듣고 우리가 충격받았어요. 친일파를 죽이는 일본은 도대체 광복군이지 그게 김씨는 도대체 조선 충돌국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보성정문학 그래서 감시한 대상이 아니고 보성정문학교는 44년 4월 경상 척진 경제전문학교 기획하는 전체적으로 마치 다른 땅을 가진 보성전문학교가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시기에는 뭐냐 전쟁 때기 때문에 모든 전문학교를 적식해서 공무패스로 바꿔요. 그 경성제국대학은 경성적식해서 연세대학교도 연희제국도 연희적식해서 아무 관계 없어요. 김선사. 마치 독립운동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100% 거짓말인데 문제는 이 글이 어디서 나왔냐면 위키피디아를 그대로 긁어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위키피디아 긁은 내용을 내가 보니까 김성수가 이미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돼서 관부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낸 소송문이 있잖아요. 소송. 1심에서 졌어요. 김성수가 워낙 침입 안 했어요. 당연히. 2심에 항고를 했어요. 바로 항고 이유수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항고 이유수는 당사자가 아니면 외부에 공개 안 됩니다. 법적으로. 변호사도 공개 못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위키피디아에 올라갔는가가 전체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명이라는 위키피디아를 굳이 긁었을까? 그죠? 그대로. 자, 이때 참고로 요 시기가 항고가 진행되고 있어. 모든 부분에.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제가 추측해보면. 이건 항고에서 아는 사람은 유족들이잖아요. 김선수 후손. 이 후손들이 이 계엄을 누굴 시켜가지고 위키피디아에 올린 거예요. 올린 것은 뭐냐? 다시 뭐냐면 그런 것을 교과서에 실었죠. 교과서 검증 통과됐죠. 그럼 이 교과서를 카피해서 법정에다가 교과서도 진입이 없다고 나온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유독 동아리가 많이 나옵니다. 동아리가. 있으면 다음으로 많이 나와. 이런 교묘한 술수가 갇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실까요? 넘어가죠. 자기 집 대문까지 갖다 바친 사람인데 그래서 그 가게 되면 자기 집은 목적 때문에 넘어가죠. 자, 여기도 문장 하나 보세요. 어떻게 사기치는가? 이병도는 누가 봐도 친일파잖아요. 그 여지가 없어요. 아주 악해요. 자, 이에 이병도와 손진태 등은 역사를 인내로서 커스레던 실증상학의 입장에서 한국사님을 학부를 세우고 삶을 시작했다. 사실 자체는 맞아요. 근데 앞에 이병도가 조선사 편수에 있었다는 얘기는 안 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들의 역사들은 모두 일제 식민사를 비판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거짓말 진단하기가 본 적 없어요. 조지의 이병도는 진단하기에 묻혀가면서 그죠? 묻혀가면서 그러니까 항일 사학들을 통합시키고 있어요. 넘어가 보시죠. 8년 동안 조선의 편수에 그 외국 사람인데 유치신 넘어가지고 유치신 연극의 유한연대의 내용은 하겠지만 유치신의 토막을 이란 연극은 20년대 연극이에요. 내가 좀 자빠질 때. 근데 30년대 중반부터 유한연 이상의 연극에 침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희한했었어요. 유치신을 소개하는 데서 핵심이 뭐냐면 일제 때 굉장히 훌륭한 항해 작품을 썼다는 20년대 작품을 내놓고 마지막 한 줄이 뭐냐,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극예술 연구회가 해산되고 41년대에 총독부의 압력으로 극단 현대극장 조직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총독부의 압력으로 극단을 하나 받았다는 뜻이에요. 극단 하나 선고받는 게 압력입니까? 그 현대극장의 공연작이 뭐예요? 그 다음 시로서는 명성 화구급의 메모드 공연이 뭐냐면 북진가라는 연극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진회라고 있었잖아요. 친일단체. 일진회가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에서 목숨 바쳐 싸웠던 이용구라는 친일파의 일대기를 그렸던 아주 악질 대형 스펙타클 연극이 바로 북진대를 개막 공연한 거예요. 현대극장에서. 예. 그걸 저렇게 압력으로 현대극장 하나 받았다. 말이 됩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중요해요. 최남선은 공과가가 있는 데서 공과론. 이렇게 박정희의 관우 가대로 쓰고 공대로 세게 주장 안 해드려야 돼. 근데 그 당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양반은 큰일 나요. 공과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공과론 괜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최남선은 공과가에다 공이라고 하면 근대 신문화에 도움하고 근대화에 임하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귀동리 선언서를 기초했다. 이거 공이다. 관은 뭐냐? 친일했다잖아요. 훗날. 쉽게 말하면 이승만 이수신 대통령이 어제까지는 항일하다가 오늘부터 친일파가 됐으면 공과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질문이 뭐죠? 주요 공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부에 비추어본다면 어떤 상 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친일에서 어떤 분을 상가부를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변절이죠. 이거 변절. 그죠? 가중처벌 행위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과를 이렇게 함으로써 독립운동가도 공과가가 있고 인간적 한결이 있어요.